요 며칠 사이에 수감 중인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으로 좀 떠들썩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지 한번 좀 먼저 보도 나온 내용부터 살펴볼까요? 예, 최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일부 언론과의 신년 인터뷰 내용이 전해졌는데요. 네. 이 신년 인터뷰에서 이낙연 대표는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과 관련해서 적절한 시기에 대통령에게 사면을 건의하겠다라고 밝혔고요. 좀 더 추가로 전해드리면 국민 통합을 위한 큰 열쇠가 될 수 있을 것이고 또 지지층의 찬반을 떠나서 건의하려고 한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 내용이 지금 전해지면서 상당한 파장이 일고 있는데요. 먼저 민주당 내부에서도 격론이 일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부 의원들이 굉장히 반발했었고요. 네. 당원 게시판에도 권리당원이라고 하죠. 당비도 납부하고 여러 가지 주요 경선에 참여하는 당원들인데 당원 게시판에서도 찬반이 오간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민주당에서 비공개로 최고위원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네. 최고위의 간담회 소집해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후에 최인호 수석 대변인이 전한 바에 따르면 국민 공감대 당사자들의 반성이 중요하는데 의견을 같이 하기로 했고 네. 국민과 당원의 뜻을 존중하기로 했다.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이론에서 이 대표의 주장도 좀 한 걸음 물러선 것이 아니냐라는 논란이 나오고 있는데 여파는 좀 계속되는 모습입니다. 일단 네. 야당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공식적인 논평이라기보다는 이른바 친이명박계 또는 네. 뭐 친박근혜계로 알려졌던 의원들이 굉장히 분노한다 이런 의견을 많이 내고 있는데 일단 배준영 대변인의 논평은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배준영 의원의 논평의 내용을 보면 전직 대통령 사면 문제를 깃털처럼 가볍게 여기는 게 정상인가 정도로 이제 나온 거고요. 네. 하지만 일부 의원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던졌다가 당내 반발을 다시 주워 담는 모습이 좀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와대에서는 뭐 공식적인 논의가 된 것이 아니다라고 지금 선을 긋고 있는 모습인데요. 예. 이 문제를 두고 갑론을박이 되는 모습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에 따르면 여당 지지자들 여권 내부 반응도 그리 좋지는 않고요. 어쨌든 일단 봉합은 됐다고는 하는데 이야기가 나온 이상 불씨가 완전히 꺼질 것인가 또 이렇게 사면론을 꺼내든 의도는 그럼 무엇인가 하는 게 이제 여러 사람들의 궁금증인데 두 분은 어떻게 예측을 하고 계시는지 먼저 좀 들어보고 싶네요. 어차피 박 전 대통령의 대법원 제3구심 선고가 14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네. 이 전 대통령은 벌써 확정이 됐고요. 예. 그러면 박 전 대통령까지 이제 형이 확정이 된다면 원래 같으면 야당 쪽에서 먼저 사면 이야기가 나왔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낙연 대표가 먼저 선수를 점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지금 네. 시기에 웬 사면인가? 사실 이낙연 리더십이라 해서 찾아볼 수가 있겠는데 그동안 이낙연 리더십이 좀 도전을 받아왔다. 왜냐하면은 더불어민주당이나 정부가 이제 좀 일방통행적인 정부의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이낙연 대표가 좀 오락가락한 행보를 했어요. 약간 자고 오면한 듯한.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물론 뭐 당내 강성 세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이런 측면이 있었겠지만 국민들이 쳐다봤을 때는 좀 합리적인 성향을 갖고 있고 중도층에 좀 지지를 받고 있는 이낙연 대표가 네. 이낙연 다음을 잃어버리고 그냥 오락가락하는 게 아니냐 이런 위기감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낙연 대표 측에서 아마 이대로 밀리면은 보궐선거나 차기 대선까지 뭔가 위기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먼저 치고 나온 것 같습니다. 네. 문제는 이 사면론에 대해서 단순히 뭐 여당의 친문 세력만이 반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낙연 대표가 바라보고 있는 중도층도 사실 썩 마뜩치가 않다. 지금 여론이. 네. 지금 민주당에서는 여론과 당사자들의 반성을 전제 조건으로 걸었는데 일단 두 대통령 다 전직 대통령 다 반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반성의 메시지를 내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전제 조건을 갖추기가 매우 어렵고 또 우리가 사면 얘기했을 때 전두환 대통령 지금 사면 받아갖고 나와 있는데 네. 전두환 대통령 행태를 보면 또 국민들이 사면해줘 보니 반성 없이 저렇게 하고 있다. 또 이런 뉘앙스가 있기 때문에 양쪽에서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제 첫 번째는 저 이제 키워드 국민 통합인데 네. 국민 통합이라는 건 굉장히 좋은 말이죠. 그런데 그렇죠. 과연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이 국민 통합의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냐. 현재 상황으로서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오히려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비판 여론이 제기될 수 있는 거고 박사님도 말씀해 주셨듯이 무엇보다도 당사자들이 사과를 한 적이 없어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징역 20년이 확정이 됐습니다. 근데 대법원 판결 짓고 뭐라고 밝혔느냐. 대법원이 공정하지도 정의롭지 않다. 이렇게 오히려 사법부를 공격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었고 특히나 뭐 횡령, 뇌물수수 이런 문제는 사실 정치적 사명과는 좀 거리가 있는 사안입니다. 우리가 왜 정치적 문제 때문에 어떤 정치인이 옥고를 치렀다 이런 경우에는 사면의 대상으로 보통 네. 물밑에서 조율이 되는데 이런 경우는 과연 정치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을까요? 뇌물, 수수, 횡령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히 처벌해야 된다는 것이 국민 여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판결이 아직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놓는다면 대법원에서 도대체 어떤 판결을 내리라는 겁니까? 네. 판결이 영향을 줄 나기도 수도 전에. 있다. 네, 그래서 네. 저는 이것도 맞지 않는다. 첫 번째 생각을 하고 두 번째로 아마 지금 문재인 정부가 촛불 정부라는 참 독특한 별명을 얻게 된 배경 이면에는 자꾸 이제 친문 지지층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촛불을 들었던 많은 시민들 중에서 친문이라고 볼 수 없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럼요. 예. 심지어 보수층이라고 불리는 많은 사람들도 정말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고 촛불을 들었던 것은 상식이 좀 통하는 사회를 만들자라는 염원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사면이라는 것 자체가 과거에는 정치적으로 너무 대립되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정치적 이유로 고초를 겪었기 때문에 일부 활용이 됐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이념적인 걸 떠나서 오히려 국민 분열을 초래할 수 있고 정부에 대한 신뢰나 여권에 대한 신뢰를 떨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세 번째로 국민의힘에서는 두 전직 대통령의 구속이라던가 수감에 대해서 사과를 했었는데요. 지금 나오는 모습을 보면 또 약간 오락가락하는 것이 아닌가. 의원들의 입장도 좀 다르고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당 내부에서도 이 문제를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좀 메시지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네. 그 아마 그 대법원 판결이 나오고 나면 박 전 대통령 측에서 어떤 입장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그렇죠. 말이 들리니까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이것까지 보면서 국민의 여론이 움직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정치권에서 이런 정치공학적인 의미로 어떤 사면을 얘기하는 것은 오히려 국민 통합과는 좀 거리가 있다. 그렇죠. 근데 또 중요한 것은 촛불 정부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촛불 정부 4년 동안 사실 개혁을 얘기하면서 적폐청산 얘기하면서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또 국민들의 그 과정에서 일방 독재에 대한 피로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흰소의 해를 맞아서 2021년도에는 정치권도 그렇고 국민들도 그렇고 미래로 가자 그리고 통합을 하자 이런 화두는 중요한 게 아닌가 여전히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 이제 사실 이제 통합이라든가 이런 걸 얘기하려면 사실 우리가 그동안 정치권이 앞장서야 될 과거의 어떤 색깔론 이런 문제가 지금 아직 정리가 안 됐잖아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도 일부 이런 발언을 해서 문제가 됐던 정치인들에 대해서 단호히 하겠다라고 했지만 일부만 단호히하고 일부는 여전히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되고 있고 두 번째로 사실은 경제적 양극화에 따른 문제점이 코로나19 상황에서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국민통합을 외치려면 여도 야도 코로나19를 시대에서 맞는 이 불평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를 논의를 해야지 정치적인 득실을 따져서 자꾸 이런 화두를 던지는 것은 오히려 국민들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과연 앞으로 어떻게 또 이 문제가 계속 연결이 될지 또 지켜보면서 정적인 문제인지 올 한 해 계속 좀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낙태죄 없는 2021년이라는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다는 얘기 앞서 해드렸는데 입법 시한을 지금 넘겼지 않습니까? 낙태가 이제 비범죄화 된 것인지 입법을 뭐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애매한 상황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의료 현장에서 당장 이제 혼란이 생길 거고 또 여성의 관련 입법에 조금 더 필요한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지금 지적들도 나오고 있고요. 지금까지 나온 보도 내용 한번 정리해 보면서 이 문제를 좀 정리해 보죠. 이 이제 낙태라는 말을 요즘 잘 안 쓰고 이제 임신 중지 이런 표현을 많이 그렇죠. 씁니다. 여성들의 자기 결정을 존중을 해줘야 된다는 의미인데
왜 그렇게 많은 여성계 전문가들이 낙태죄 합법을 주장을 했을까를 잠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여성들이 아이를 낳을 권리도 존중이 돼야 되지만 낳지 않을 권리도 존중이 돼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까지 국회가 시행해온 정책 자체는 만약에 이런 일을 하면 처벌할 거야라는 처벌 중심으로 됐다는 그렇습니다.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성들이 불법 의료 시술을 받는다던가 또는 뭐 장애인을 비롯해서 일부 사례의 경우에는 위험을 감수하고 또 이렇게 하는 여러 가지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여성계 전문가들이 이것을 합법화시키고 법의 패러다임도 여성이 낳을 권리와 낳지 않을 권리 그리고 자기결정 문제 건강 이런 문제를 중심으로 좀 새롭게 법을 바꾸자라는 거였습니다. 예. 그래서 2019년에 이른바 낙태죄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졌고요. 예. 2020년 지난해 12월 31일까지 법을 개정했어야 됐어요. 그렇죠. 근데 법 개정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 사실상 낙태죄 즉 처벌하는 것에 대해서 실효성이 없어졌지만 그 과정에서 이러이러한 것을 통해서 제대로 입법을 해야 된다는 것은 사실상 되지 않는 애매모호한 상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 자, 이런 경우로 인해서 문제가 좀 일으킬 수 있다라는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지금 낙태죄 처벌 조항이 효력을 잃었기 때문에 수술 외에 약물을 이용한 그런 이런 것도 가능해지는 것인데 문제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이른바 임신주저 의약품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나라에 합법적으로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불법적인 또 시술이라던가 불법적으로 이 약을 어떻게 얻어보려는 것이 나오는 것이 아니냐. 그럼 이것이 법에 개정하려는 취지하고 맞지 않는다라는 거죠. 의료계에서 현장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고 두 번째로는 그럼 병원 가서 하면 되잖아요라고 하는데 지금 의사들의 입장은 뭐냐면 대한산부인과 학회 입장입니다. 예. 다른 입장도 있을 수가 있네요. 근데 조건 없는 낙태 시술을 임신 10주 미만에야 시행한다. 22주 이후에는 낙태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지침이 있다라고 해요. 이 지침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산부인과 학회에서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처벌 조항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예. 예를 들면 의사들이 나는 이거 개인 신념을 이유로 못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수술하려고 갔던 여성들은 거부당해서 다른 병원에 간다던가 이런 현상이 생길 수가 있겠죠. 네, 혼란스럽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낙태죄의 실효성은 없어졌지만 대체 입법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당분간 의료계에서 혼란이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책임을 또 지고 싶지 않은 부분도 그렇습니다. 있겠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국회에서 제대로 된 입법 논의가 돼야 된다라는 거고 단기적으로 뭐 보건복지부라든가 의료계를 중심으로 지침이라도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또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된다면 일단 낙태죄라는 것은 없는 새가 됐습니다만 과제가 지금 만만치 않다는 생각이 들고 현장에서의 혼란을 어떻게 그러면 이것을 잠재울 수 있을지 두 분의 생각을 좀 들어보고 싶네요. 지금 말한 가장 그 근본적인 문제는 1년 6개월 동안 입법을 하라는 시한을 줬는데 네.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개정 입법 시한을 넘기는 방법으로 비범죄화가 됐기 때문에 예. 중간에 붕 뜬 거죠. 그렇죠. 지금 새로 법이 나올 때까지는 그게 몇 달이 될지 뭐 1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임신 중지를 하는 여성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아무런 가이드라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국회가 신속하게 입법을 해야 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안들 뭐 주수로 제한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는데 네. 그 빨리 여론을 모아서 공론화를 해서 제대로 된 입법을 만들어야 되고 법 제정 전까지 비는 기간 동안은 그러면 현장에서 당장 적용할 수 있도록 네. 어떤 뭐 보건복지부라든가 정부가 각 의료기관과 어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제공을 해야 된다. 예를 들어 아까 얘기했듯이 의사들이 물론 개인적인 어떤 그 선택에 따라서 나는 낙태 시술을 하지 않는다 거부할 권리 있습니다. 네. 이것도 존중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임신 중지를 하러 간 여성의 입장에서는 몇 군데 병원을 들러야 될지 모르는 거죠. 그리고 병원 문턱에서 거절당했을 때 그런 그렇죠. 자괴감도 있을 수 있고 그렇다면 임신 중지 시술을 하는 병원을 뭐 알려준다든지 어떤 시스템을 갖는다든지 그리고 임신 중지를 할 때 그 급여를 건강보험에 편입을 시켜서 안전하게 그리고 비용도 좀 일반화돼야 되는데 너무 비용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이런 부담도 있는 것이고 또 불법 시술의 위험성은 아직까지 있습니다. 이런 측면이 문제가 있는 거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유산 그 유도제 약물 이런 경우에는 지금 WHO의 필수 의약품으로 등재가 된 유산 유도약이 있는데 네. 아직 한국에 들어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여성들이 암암리에
해외 직구를 하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식약처에서 이런 부분도 빨리 법제화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네. 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패러다임을 좀 많이 바꾸는 계기가 되길 바랬는데 안타깝게도 잘 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제가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예전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어떤 건강, 여성의 건강, 권리 이론적인 측면보다는 국가의 정책에 따라서 굉장히 이 패러다임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아이를 출산하는 것, 출생하는 문제를. 네.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이랬다가 그 다음에 둘도 많다. 그랬다가 또 저출산 문제가 되니까 또 여성들이 결혼 안 해서 아이를 낳는 것처럼 잘못된 여론을 만들고, 그러니까 정작 당사자인 여성들의 건강 문제, 안전 문제 이런 거는 제대로 논의가 안 됐던 그렇죠. 거죠. 그래서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을 계기로 많은 여성단체들이 논평을 내면서 제안했던 것이 패러다임을 바꿔서 이제 이것을 우리가 건강과 안전과 권리와 인권의 문제에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하자고 계속 제안을 했었는데 국회가 참 게으르게 일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번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가 비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말씀해 주셨듯이 지금 국회가 이제 임시국회 일정이 또 진행이 될 텐데 그 부분에 관련해서 뭐 당연히 논의를 해야 되는 거고, 더불어서 의료 현장에서의 어떤 이런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내에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지침이라던가 최소한의 방침을 좀 조속히 내어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이 긴 기간 동안에 여성들의 입장을 좀 들어봤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사실은 저도 좀 걱정은 되는 것이 낙태를 좋아하지 않은 여성은 없다. 제가 늘 네. 얘기를 하는 것이고 낙태를 신중하지 않게 결정하는 여성도 많지 않다 이 얘기를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일부에서는 또 낙태에 대해서 좀 무분별하게 경시하고 생명에 대한 이런 생각을 하는 층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문제까지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어떤 피임 교육이라든지 그렇죠. 성교육 그리고 상담 체계 네. 이건 역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구축을 해야 된다. 단순히 임신하고 난 뒤에 아이를 낳을 것인가 안 낳을 것인가 고민의 상황에 처할 것이 아니라 그 전부터 예방이 더 원치 중요하죠. 않는 임신을 네. 하지 않을 수 있는 교육도 많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1년 6개월의 기간을 두고도 개정을 하지 못했는데 과연 2021년에는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지 한번 좀 지켜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짜 뉴스에 등장하는 그 코로나19 치료약을 지금 구입하기 위해서 약국을 찾는 노인들이 많다고 그러는데 나왔습니까 치료제가? 저희 방송 보도를 통해서는 아직까지 제가 확인하지를 못했는데요. 송 박사님께서 관련 내용 좀 전해주세요. 그 참 카톡 단톡방 가지신 네. 분들 보면 카톡 메시지 이런 거 좀 받아보신 적 있을 거예요. 지금 정부의 대책을 좀 믿기 어려우니 우리 건강을 스스로 지켜야 된다 이러면서 확진자가 늘면은 병원에 가는 것도 불가능해지니까 아스피린, 항생제, 감기약 등을 사둬야 된다 이런 문자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더해서 어떤 거냐. 지금 코로나 치료제로 유용한 것이 있는데 바로 클로로킨이다. 그래가지고 일명 코로나 약으로 불립니다. 그래서 네. 진해 거담제 갈로 해갖고 감기약 해가지고 하이드록시 클로로킨을 사 먹어라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약국을 방문해서 이거를 사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답니다. 근데 약국에서는 이 클로로킨이 사실은 말라리아 치료제인데 이게 약사의 그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냥은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왜 그러면 클로로킨을 이렇게 찾고 있느냐 했더니 원인이 바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5월에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복용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그런 뉴스는 나간 적이 있죠. 클로로킨에 대한 이제 생각이 많아졌는데 그래도 걸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는 이 하이드록시 클로로킨이라는 게 네. 감기약이라는 게 사실이 아닙니다. 그리고 말라리아 치료제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트럼프의 말이 맞는가?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걸렸잖아요. 네. 걸려갖고 엄청난 돈을 들여갖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미국의 식품의약국 FDA에서 해보니까 이거 효과가 없더라 이래가지고 실제로 이 하이드록시클로로킨 긴급 사용 승인을 취소했고요. 한국에서도 임상 실험을 해봤더니 이 치료제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위험한 거는 뭐냐 하면 클로로킨 그래도 나는 먹을래 해가지고 억지로 구하거나 해외 직구를 했을 경우에는 이게
심장에 독성을 줄 수가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먹으면 매우 위험할 수 있다. 그래서 출처와 불분명한 글을 믿고 복용하거나 했을 때는 그 책임을 질 수가 없기 때문에 절대 하시지 마시라. 아니 의사 선생님들이 계신데 가서 여쭤보셔야 되는 거 그런데 아니에요? 사실 저 약간 고백하고 싶은데 네. 감기약 좀 사놔라 이 메시지는 보고 제가 좀 사놓은 적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이 계속 아프니까 불안해서 빨리 감기약을 먹어야 되겠다 아니 생각하고 감기약이 늘 샀는데 집에 있지 않나요? 이 어르신들의 불안함을 예. 좀 노린 메시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아유, 지금 그런 마음이야 정말 이해를 못 하겠습니까만은 어쨌든 이것이 정말 효과가 있느냐를 또 명백하게 좀 검토를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고요. 가짜 뉴스가 항상 다른 사안에서도 늘 문제가 돼 왔지 않습니까? 왜 이런 거를 퍼뜨렸을까 하는 게 일단 좀 궁금하기도 하고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코로나 시대에 이제 인포데믹, 정보로 인한 대혼란 네. 이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의사가 처방전을 써야만 구입할 수 있는 약들은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냥 가볍게 먹었다간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맞습니다. 수 있고 등등이기 때문에 꼭 전문의와 상담을 하셔서 이뿐만 아니라 다른 약들도 먹어야 된다고 전문가들이 조언하고 있으니까요. 설사 처방전 없이 구했다고 하더라도 막 드시지 마시고 전문가들한테 반드시 의뢰를 받으시는 게 그럼요. 좋다고 보고, 두 번째로 저는 이제 최근에 유튜브를 보면 일부 유튜버들이 본인의 경험을 그냥 너무 사실처럼 얘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의학과 관련된 부분에서. 네. 근데 사실 이게 일반화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논란이 그건 있습니다. 임상 실험이 사실 1상, 2상, 3상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약이라는 게. 그러니까 의사들이 나와서 하는 유튜버도 있지만 환자 예. 본인이 어떤 치료 경험을 내가 봤으니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본인이 다른 것을 섭취해서 같은 작용에 의한 걸 수도 있고 맞아요. 사람마다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네. 그거. 근데 어르신들이 굉장히 이제 관심이 많으시고 그거 많이 보시더라고요. 근데 일반화시킬 수 있을지 좀 문제가 있어야 된다라고 보고, 제가 이제 이 글을 읽으면서 저도 이제 개인적 경험을 하나 고백하자면 제가 옛날에 발등에 이렇게 약간의 어떤 피부 질환이 가볍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물어봤더니 뭐가 좋다 해서 1년 내내 고생을 했어요. 진물이 나고 아프고 예. 피부가 간지 3일 만에 나왔습니다. 억울해서 눈물이 나올 것 같더라고요. 제가 거기 네. 무슨 약초도 붙여보고 무슨 가루도 빻아보고 네. 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증상이 있을 때는 전문가한테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좋다 이렇게 근데 생각을 저는 합니다. 이게 예. 어르신들의 마음이 참 너무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는 게, 지금 뉴스를 틀면은 뭐 요양원 집단 감염, 그렇죠. 확진 사망 이런 기사가 줄줄이 나오고 있고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지금은 내 팔 흔들고 살 수 있으니까 요양원을 못 가는 것이, 나도 언젠가 바로 갈 수도 있는데 저렇게 되지 않겠냐라는 막연한 두려움을 불안감. 갖고 계시고 또 정부의 정책에 대한 어떤 불신 이런 것들이 가짜 뉴스를 더 퍼뜨리는 근거가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정부가 지금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백신이나 치료제나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투명하게. 과연 네. 뭐 2월 달에는 취약계층과 의료진이 맞을 수 있다는데 일반 백성들은, 일반 민초들은 언제 과연 맞을 수 있는지 네. 뭐 타임 스케줄 좀 정확하게 공개하고 설명을 하면 이런 불안감이 좀 줄어들면 이거 사겠다고 약국 가는 노인들도 좀 줄어들지 네. 않겠나 이런 생각이 이게 듭니다. 정부도 더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걸 막 퍼뜨리는 행위를 더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조금 건강 관련 정보를 할 때는 조금 주의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네, 하는 생각이 믿을 만한 듭니다. 기관의 이야기를 들으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뉴스픽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전혜연 평론가, 더공감 여성정치연구소 송문희 박사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